푸른밤 종현입니다. 전교 1등 학생들이 중간 성적의 학생들보다 평균 2.5배 많이 하는 이것.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을 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었다는 이것. 심지어 만 3세의 아이가 이것을 통해서 1000개의 단어를 배울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 문제입니다. 이건 뭘까요? 미국의 대통령까지 나오는 걸 보니까 뭔가 대단한 게 아닐까 생각을 했지만 정답은요, 바로 가족 식사였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도 가족들보다는 스태프분들이랑 밥을 더 자주 먹고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게 우리가 가족 같아 소홀해서가 아니고요. 요즘 다들 정말 바쁘고요. 휴일도 짧고 여가 시간도 짧습니다. 절대 우리 탓은 아니에요. 앞으로는 가족들과 자주 식사하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지만 아시죠? 사회생활도 중요하다는 거.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주위 사람들과 약속 많이 잡는 한 주 되세요. 1월 25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배고파 너무 고파. 미치겠다. 나이는 각설은 외제차를 끄는 또래에 비해서 기름값 걱정을 덜하는 주변 사람들의 질투가 좀 심해서 높은 연봉에 관해서 언급을 안 하는 그는 과도한 업무에 동창 모임에도 못 가. 사치가 좀 심한 여자친구는 달달 볶아. 야근은 밥 먹듯 아침은 안 먹듯 하면서 화제를 달고 사는 거부룩한 날. 1월 25일 일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다이나믹 듀오의 어머니의 된장국이었습니다. 야, 노래 제목부터 오프닝과 딱 맞네요. 어떠세요, 여러분? 가족과의 식사 언제 마지막으로 하셨습니까? 이게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한다라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아침에 요즘에는 또 출근 시간이나 등교 시간이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따로 식사를 한다거나 거르는 경우가 태반이고요. 그 저녁 식사 같은 경우도 좀 맞추기가 힘들죠. 요즘에 생활 패턴들이 대부분 이야기는 약속 많이 잡으시고 그러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면서 가족 식사하면서 어떻게 지내는지 이야기 나누는 거 좋지 않을까 싶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에 좀 소홀할 때 우리가 무언가 의미를 많이 잃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을 좀 충실하고 가족, 그리고 우리가 나의 옆에 있는 사람, 날 지켜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충실할 때 무언가 더 큰 무언가들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미드나잇 스포일러 함께합니다. 영화 전문 기자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하고요. 다른 프로그램과는 좀 다른 영화 소개 오늘도 이어지니까 기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90s but goodies에서는 90년대 신청곡으로 함께하고요. 푸른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90s but goodies 게시판에 신청곡 많이 남겨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이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그럼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193cm의 길다란 키, 묻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시니컬한 미소. 현존하는 할리우드의 전설적인 인물이죠. 하지만 이젠 숱한 명작을 남기고 있는 감독으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미드나잇 스포일러, 오늘은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작품들 함께 하시죠. 네, 이분도 다양한 분야에서 인정받고 있는 분입니다. 경영, 경제, 영화 전문 신기주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항상 이 대목 즐거워요. 네. 전문 기자님. 작가님도 고맙고. 네. 경영, 경제, 영화 전문 기자님, 오늘은 영화 이야기 나눌 건데요. 네, 뭐 아쉽네요. 언젠가 한번 경영과 경제 이야기도 해주세요. 해주세요. 한번 푸른밤에서도. 그럴까? 어떻게 하면 경영을 잘할 수 있는가. 부하하. 저한테 배우면 회사 말아먹는 걸로. 네. 자, 클린트 이스트우드 이야기를 네, 해봤어요. 키가 193cm. 저보다 조금 커요. 네. 기자님도 키 엄청 크시잖아요. 저는 87입니다. 멋있어요. 그러니까 기자님이 사실 이렇게 부스로 들어오실 때 좀 건장한 체격 때문에 뭔가 씨름 선수야? 뭐 이런. 아니요, 어깨도 너무 넓으시고 키도 크고 하시니까 상당히 좀 뭐랄까 라디오 부스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촬영장의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항상 머리도 이렇게 세팅하고 오시잖아요. 아니, 평소에도 그렇게 세팅을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니면 라디오 나오실 때? 잠 잘 때 이렇게 누워있다가 그냥 오곤 해요. 아, 각 잡고 주무시는구나. 그럼요. 머리 신경 써야죠. 그럼요. 자, 다시 돌아와서 네. 클린트 이스트우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저도 하는데요. 참 이렇게 늙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해요. 네. 사실 이렇게 늙기가 참 어려운데 이 영화들을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들을 보면서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멋있게 늙었을까 생각해보면 네. 이 사람은 마초예요. 근데 마초가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어떤 영화에서 보면 너무 지나치게 딱딱하고 네. 여자들한테는 같이 살기 힘든 남자죠. 그런데 무엇이든 한 우물만 파면 평생 그게 매력이 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단 한 가지 그 마초의 어떤 남성관으로 평생 초지일관 살았던 거죠. 그걸 이제 이 나이 70 넘어 80까지 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인생의 관록을 느끼고 매력을 느끼는 거죠. 그렇군요. 저도 쭉 이 머리 그대로 세팅한 상태로 쭉 살면 사람들이 언젠가는. 근데 지금도 상당히 멋있으시니까 뭐. 아유, 차트 1등 가수가 그러세요. 와, 오늘 훈훈하다. 우리 둘만. 듣는 사람들은 불편하고. 쟤네 왜 저래? 자, 어쨌든 클린트 이스트우드. 듣기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은 예전에는요, 그러니까 정말 젊은 시절에는 별 볼 일 없는 배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연기 잘하는 스타 배우였는데요. 어떤 게 문제였냐면 카우보이 연기를 하는 그 예전에 웨스턴 그러니까 그 장르들이 유행이었잖아요. 그때 정말 정의의 사도이긴 한데 요즘으로 치면 만화 주인공 같은 수준의 영화들을 많이 나왔어요. 그런 좀 뭐랄까 권선징악을 다루는. 그렇죠. 전형적이고요. 뭐 씨가 피우고 뭐 총 쏘고 죽이고 뭐 이런 정말 약간 우레메 수준의 웨스턴 장르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다가 현대물로 넘어왔을 때는 우리 지금도 형사물의 전설이기도 한데요. 더티 해리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더티 해리 시리즈에서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근데 더티 해리가요, 굉장히 특이한 인물인데 이전까지만 해도 경찰은 꼭 착하고 멋있는 캡틴 아메리카 수준의 경찰이었어요. 근데 더티 해리에서부터 경찰이 갑자기 나쁜 놈인 거예요. 나쁜 놈보다 더 폭력적이고 악당들보다 더 사악하고 치사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더티라고 하는 표현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이른바 이런 거 보고 반영웅이라고 하는데 그런 반영웅의 역할을 해서 이제 한 차원 더 높은 배우가 됩니다. 근데 결국은 나이가 먹고 어느 단계 이제 나이가 먹어서 더 이상 액션 영웅도 하기 힘들고 총잡이도 어려울 때 그래 그럼 내가 연출하지 이러면 만들었던 용서받지 못한 자가 있어요. 이 영화 하나로 정말 감독의 반열에 오르게 되죠. 이게 1992년도 작품인데 이 영화를 통해서 이게 이 사람이 축적되어 온 내공이 있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죠. 요즘은 지금 하정우 씨가 이제 연기도 하고 연출도 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화 연출의 상당수는 배우를 연출을 하는 것인데 배우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하정우 씨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출을 하게 된다면? 그렇죠. 근데 이제 감독들 중에서도 연기를 참 잘하는 이 감독들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최동훈 감독 같은 사람들은 연기 참 잘해요. 그 연기를 잘하는 감독이
그 연출도 잘하는 거죠. 다만 이제 용모가 안 따라주면 카메라 앞에 못 쓸 뿐. 그럴 수 있죠. 캐릭터나 뭐 연기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도 중요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반면에 이스트우드는 키가 193cm. 훤칠하고 잘생기고. 엄청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기도 하고 연출도 할 수 있는 배우가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이제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아메리칸 스나이퍼라고 이제 개봉한 영화인데 네. 이 영화까지 여러 편의 영화를 연출하면서 이제는 연기자의 영역을 넘어서 이제 배우 감독으로서 거장의 지위에 오르게 된 아주 독특한 인물이죠. 배우로서도 상당히 뚜렷한 색깔을 갖고 있었던 그렇죠. 사람인데 이제 연출자로서도 엄청난 반열에 오른. 그렇죠. 배우로서는 아주 더티한 색깔을 갖고 있었고 감독으로서는 뭐랄까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초적 남자 인생관 이런 것들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이 남성적 영화를 연출을 해서 그런 류의 장르의 영화는 이 사람만큼 잘 맞는 감독이 없죠. 그리고 그런 시각 자체가 우리한테 던져주는 메시지가 아주 깊어요. 네. 뭐 이제 얘기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끔 놓칠 수밖에 없는 지혜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죠. 그런 영화들이 대표적인 게 밀리언 달러 베이비 같은 영화였을 거예요. 그 영화에서 보면 여자 권투 선수는 안 받아들이겠다는 코치 역할로 이스트우드가 나오거든요. 네. 하지만 결국은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하지만 더 이상 남자들은 좋아하지 않는 하지만 이제 여자가 이 권투를 하는 그 여자를 받아들이고 그 내가 사랑했던 권투 사랑하는 그 여자를 인정하게 되는 그런 인물을 연기하고 연출하게 되죠. 그렇군요. 소개해 주실 아메리칸 스나이퍼 이 영화는 또 전쟁 영화라고 들었습니다. 전쟁 영화 어떤 줄거리일까요? 일단 제목 그대로 미국산 그 사격수 스나이퍼인 네. 거죠. 저격수가 네. 되어 있군요. 그 미국의 그 네이비실 소속의 이제 저격수가 있어요. 네. 이제 이라크 전쟁에 나가서 정말 스나이퍼 역할을 합니다. 보면 그 전투에서도 이 스나이퍼가 주인공인 영화들이 좀 있는데요. 전투에서도 스나이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그 일선 보병들은 누가 나를 어디서 겨냥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스나이퍼가 항상 뒤에서 엄호를 해줘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나이퍼들이 그 전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 특히 명중률이 높은 스나이퍼, 그러니까 이 저격수의 경우에는 전설적인 인물이 되기도 하는데요. 네. 여기서도 실제 인물이에요. 크리스 카일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실제 이라크 전에 참전했던 이 용사고, 네. 그리고 네이비실 출신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라크 전에서 전설이라고 불렸던 인물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명중률을 보였는데 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 이 사람이 명중률을 보였다는 건 그만한 숫자가 죽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되게 전쟁에서 많은 사람을 죽인 건 영웅이 되지만 네. 되게 어떻게 보면은 잔인하고 무서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뭐랄까 뭐 상황적인 부분이 만들어진다라는 것도 소름 끼치고요. 네. 전쟁에서만 허용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네. 이 사람이 처음부터 전쟁의 악마였겠냐고요. 네. 사람을 한 번도 죽여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죠. 네네. 그냥 사격 훈련을 받고 전쟁터에 투입됐는데 너무 잘 쏘는 바람에 공식적으로는 160명, 뭐 비공식적으로는 250명 이상을 살상했다고 그래요. 네. 그럼 이 사람 손으로 총 한 방에 사람 목숨이 하나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네네. 영화를 보면 심지어 폭탄을 든 그러니까 어린 소년도 죽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전 참 좋아하는 단어인데 내파될 수밖에 없겠죠. 내면이 붕괴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나는 정말 평범하고 내 집에는 미국에 가면 딸이 예쁜 아내가 있고 그리고 아이도 있는데 그 아이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전쟁터에선. 그게 양립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이스트우드가 합니다. 그렇군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노래가 참 재밌네요. MC 스나이퍼의 봄이여 오라 듣고 오겠습니다. MC 스나이퍼의 봄이여 오라 듣고 오셨습니다. 미드나잇 스포일러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
영화 아메리칸 스나이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캐릭터 설명을 살짝 해주셨는데요. 네. 내파되고 있는 캐릭터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라고 그렇죠. 네.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1992년작 네. 이스트우드가 이제 정말 감독으로서 인정받게 되는 용서받지 못한 자를 보면요. 네. 여기서도 그런 게 나와요. 그 서부국에서 보면 우리는 이런 거 있죠. 뭐 그 총 몇 방 쏘면 빠바방 하면 막 다들 쓰러지고 백발백중에 뭐 악당들은 그냥 낙엽처럼 흩어나가고 영웅들은 이기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용서받지 못한 자에서는 서부국의 그런 가면을 벗겨냅니다. 영웅이라고 하지만 네. 실제 영웅들이 싸우는 모습은 그냥 동시정잡배가 공포스러워서 서로 아무데나 총을 쏘는 그런 장면밖에 연출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스트우드가 그때 자기가 정말 그 서부국의 영웅의 역할을 그렇게 많이 했던 인물이 자기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영웅이 아니야. 내가 키가 크고 좀 멋있을 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용모가 그랬을 뿐이지 현실로 다가왔을 때는 나도 뭐 어쩔 수 없는. 그렇죠. 네. 생각해보세요. 실제로 총알이 빗발치면 보이지 않고 빠바방 쏜 다음에 도망가겠지. 누가 그거를 겨냥해서 쏘겠습니까? 몸부터 숙여야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 크리스 카일은 실존 인물이에요. 네. 그러니까 실제 영웅이지만 이 영웅한테 감춰졌던 나약한 모습이 있고 괴로웠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네네. 하지만 우리는 그가 실제 전장에서 정말 영웅이었다고 믿고 싶죠. 네. 왜냐하면 그런 영웅이 존재한다고 믿어야 그한테 많은 책임을 떠넘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하지만 크리스 카일은 온몸으로 그런 부담을 다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제가 좋아하는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결국은 크리스 카일이 계속 백발백중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네. 그랬더니 그 스나이퍼 저격수한테는 항상 백업으로 옆에 지켜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네. 탄창을 갈아주기도 하고 주변을 경계해주기도 하는 네. 그 사람이 이제 크리스 카일한테 너무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어깨를 두드려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화를 냅니다. 날 건드지 말라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결국은 그 방어쇠 당기는 순간에 그 어떤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책임과 그 고통은 그 사람 한 사람한테만 전가되는 거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은 너무 잘했다고 칭찬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전쟁인 상황에서는. 그렇죠. 그 부담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제가 예전에 봤던 어떤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그 스나이퍼에게 기자가 물어봤대요. 그 테러범들이나 적군을 저격할 때 방아쇠를 당길 때 어떤 걸 느낍니까? 이렇게 네. 물어보자 그 스나이퍼가 반동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에 대한 모든 것을 이제 기계적으로 바꿔야지 네.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네.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그 순간에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감정적인 부분을 스스로 이제 외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이 크리스 카일도 그런 기계화된 인물로 전쟁에 임합니다. 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파되는 거죠. 괴롭고. 그러니까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니까 가족들한테 적응을 못해요. 네. 가족들도 당신이 몸이 돌아온 것 같지만 당신의 본 진짜 모습은 돌아온 것 같지 않다면 괴로워합니다. 네네. 이 영화 내에서는 상당히 그 전쟁 씬도 잘 그려지겠지만 이런 그 심리적인 압박감 이런 것도 잘 표현을 했어야 되겠는데요. 이 크리스트 이스트우드가 그 전쟁 영화 만든 것 중에 유명한 영화가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라는 영화가 있죠. 네.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거짓으로 이루어져 있고 얼마나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화려하게 포장되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2차 대전의 영웅들조차도 실제 영웅이 아니었을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굉장히 자기 고백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네네네. 왜냐하면 가장 많은 영웅을 연기했던 배우가 나도 영웅이 아니야 라는 영화를 연출하고 심지어 세상의 영웅도 어쩌면 나약한 한 인간일지도 몰라 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네네. 이 영화 안에서도 아메리칸 스나이퍼 이건 심지어 실존 인물이거든요. 네. 이 실존 인물이 자신을 기계로 만들어서 그 사람 하나하나 죽여나가면서 속으로 망가지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과정을 또 재밌는 건 또 좀 멋진 건 설명하지 않고 보여줘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괴로울지를 막 우리 예를 들면 촌스러운 연출은 이런 거 있죠. 갑자기 뭐 땅을 친다거나 술을 먹고 괴로워한다거나 네. 뭐 이런 연출 없어요. 그냥 아주 건조하고 정말 드라이하게 이 인물이 왜 괴로워하는지를 살짝씩 보여줍니다. 그것만으로도 묵직하게 다가오는 거죠. 그 무게감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옆에서 영화를 보는 관객들마저도 그 죄책감을
또 안겼죠. 그렇죠. 이 영화 내에서 브래들리 쿠퍼가 그 주인공을 맡았다고 하던데 브래들리 쿠퍼 저 상당히 좋아하는 배우거든요. 저는 사실 이 배우를 행오버라고 하는 코미디 영화 남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캐릭터. 갑자기 이렇게 진지한 영화에 나오다니. 네. 브래들리 쿠퍼가 이 영화를 찍기 위해서 정말 몸무게도 불리고요. 네. 정말 두툼한 배우가 되어서 전형적인 텍사스 억양을 쓰는 미국의 남부 시골의 아주 보수적인 남자로 등장합니다. 네. 그래서 가족의 만류를 무릅쓰고라도 전쟁터에 나가야 한다고 믿는 거죠. 네. 그 장면에 이제 9.11 테러 같은 장면이 등장해요. 그걸 보면서 전쟁에 나가야 되겠구나라고 믿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이 영화와 다른 영화들 이야기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기도 한데요. 네. 이 사람은 왜 누가 떠미는 것도 아니에요. 징병도 아니고 사실 스스로 군대에 가서 스스로 그 수백 명을 죽일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무게를 스스로 짊어집니다. 네.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을 이스트우드가 중간중간 끊임없이 던져요. 이 사람은 왜 자기 인생을 스스로 지옥에 빠뜨렸고 그걸 왜 괴로워하면서도 그 임무를 수행했어야 됐을까라는 얘기들을 하죠. 그게 어찌 보면 이스트우드가 생각하고 있는 인생의 또 다른 의미 같기도 한데요. 이 단어를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도구입니다. 도구요? 우리가 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쓰는 도구죠. 그렇죠. 사람을 죽이는 도구예요. 못, 연필, 망치 이런 거 다 도구입니다. 인간관 중에 여러 가지 인간을 바라보는 관이 있는데 인간을 도구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어요. 근데 그 도구라고 하는 게 꼭 나쁜 거로만 볼 수는 없거든요. 네네. 무슨 얘기냐면 인간한테는 신 혹은 세상이 준 목적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퍼포즈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이 영화에 나오는데 그런 도구를 바라봤을 때 그러면 인간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도구로 태어났는가라는 걸 자문하게 되는 거죠. 네네. 크리스 카일이라는 인물은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질문을 자문하도록 교육을 받은 인물이었어요. 아버지한테도 너는 무엇을 위해 태어났냐? 너는 그 목적을 위해 최선을 다했느냐? 같은 얘기들을 하고 근데 이 크리스 카일은 자신이 자기 인생의 목적을 남을 지키는 데 있다. 라고 믿어버린 남을 거예요. 지키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건 아버지의 교육하고 이어졌던 것이고요. 네네네. 그런 것들이 내가 남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확장되면 가족을 지키고 그게 뭐 지역을 지키고 국가를 지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군대에 나가서 정말 남들은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살인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인물을 이스트우드가 이해하고 해석한 방식입니다. 근데 이스트우드조차도 그렇거든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인생의 목적, 그 생각도 자기 스스로를 이 사람이 영화를 만들 때 어떤 거장들은 자신의 영화가 굉장한 자신의 목적이자 예술의 어떤 그 결실같이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스트우드는요. 자신 마치 감독이 영화를 만들기 위한 어떤 도구처럼 쓰이는 것처럼 영화를 만들어요. 영화를 무언가 이렇게 만들어냈다라기보다 그냥 내가 감독이었기 때문에 이런 영화는 나올 것이었고 그렇죠. 난 그냥 감독이었을 뿐이다. 이런 느낌인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트우드 영화에서는 군더더기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색깔과 특성들을 그렇게 많이 드러내지 않고요. 그러니까 아메리칸 스나이퍼도 대표적인데 이 인물에 대한 복잡한 해석이 없습니다. 그냥 건조하게 이 인물의 내면만 딱 보여줘요. 상당히 사실적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스트우드가 자기 색깔을 많이 집어넣어도 누구도 뭐라고 안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영화를 만드는데 나는 감독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도구일 뿐이니까.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어가겠습니다. 아울시티의 슈팅스타 듣고 오겠습니다. Close your tired eyes, relax and then count from 1 to 10 and open them. All these heavy thoughts will try to weigh you down, but not this time. 편한 친구와의 수다 한판. 정신없어. 2인분 같은 1인분. 아이고 어서 오세요. 퇴근 후에 시원한 맥주 한 잔.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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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FM4U 좋다. 땅 따먹기 광개토대왕, 훈민정음 세종대왕, 저승에는 염라대왕, 완전 재밌는 엠라대왕. 완전 재밌는 엠라대왕?
이건 뭐야? 유튜브 네이버 TV캐스트에 엠나대왕, 엠나대왕을 검색해보세요. 푸른밤 종현입니다. 미드나잇 스포일러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아메리칸 스나이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자, 이제 넘어가 볼까요? 클린트 이스트우드에 대한 작품 얘기를 나누고 있었잖아요. 뭐 연출작을 했으니까 이 출연작을 하려고 하는데 물론 이거는 이제 PD님의 간청으로 제가 어렵게 그냥 받아들여 드린 겁니다. 기자님도 이렇게 조율이 가능하군요. 사선을 넘으면 돼요. 사선에서입니다. 사선에서라는 작품. 그러니까 이 영화 좋아한다면 PD님의 연배와 관객 세대가 나오는 거죠. 유추가 되는군요. 1993년도 영화입니다. 제가 3살 때, 4살 때. 네. 진짜요? 4살이요, 4살. 이 영화 93년도 영화예요. 네. 그 앞편에서 그 아메리칸 스나이퍼의 주인공 크리스 카일은 실존 인물입니다. 네. 그 실제 실화여서 제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인물은요, 결국 사선을 넘어서요. 그러니까 크리스 카일, 그러니까 아메리칸 스나이퍼의 주인공은 마지막에 죽어요. 근데 죽는 게 전장에서 죽는 게 아니고요. 그 미국에 돌아와서 자신이 도와줬던 이제 그 전우를 도와주다가 사격장에서 총을 맞아 죽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물어보게 되는데 그렇게 사선을 넘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찌 보면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관이 가능하기도 해요. 신이 이 사람한테 어떤 목적을 줬고요. 그걸 도구로 쓰였고 그 도구로 쓰인 이후에는 목숨을 거둬들인 거죠. 사실 그런 식의 밑에 깔린 그 인간관이 존재하고 세계관과 종교관 같은 게 존재하거든요. 근데 사선에서도 이게 이제 20년여 전 작품인데 그렇죠. 이 영화에서도 이스트우드가 비록 출연작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유사한 형태의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선에서의 주인공은 대통령 경호원이에요. 네. 그런데 대통령 경호를 실패해서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아, 경호를 실패하여. 그렇죠. 근데 대통령 경호원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도 흔히 얘기하잖아요. 남 대신에 총을 맞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아는 그 보디가드에서 보면 막 뛰어나가서 나오면서 맞고 뭐 이런 거 쓰러지고 전형적인 도구화된 형의 인간이죠. 인생의 목적은 명확해요. 나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 태어났다. 그건 누군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이고 그걸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던져도 된다라는 인생관인 거죠. 사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다양하잖아요. 뭐 경영 전문 기자가 되고 싶고 영화 전문도 하고 싶고 욕심도 많으시고 그러면 차트 1등도 해야 되고 인생의 목적은 다양합니다. 아빠도 돼야 되고 아내도 돼야 아내는 안 되는구나. 우리는 안 돼요. 아빠도 돼야 되고 또 뭐 다양한 형태의 역할을 맡죠. 아들도 될 수 있고 뭐 아빠도 될 수 있고. 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인생의 목적은 단 한 가지인 거예요. 퍼포즈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런 인생 사실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이스트우드는 그런 인생을 끊임없이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고 그런 인물을 끊임없이 창조하고 연기해 오는 거예요. 실제로 현실에서 우리는 따르기 어렵죠. 하지만 영화에서는 그런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사선에서도 주인공이 프랭크는 단 한 가지 목적. 대통령을 지킨다라는 목적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목적을 완수하는데 실패해요. 실제로 미국 역사에서 대통령이 암살된 적이 있죠. 그게 1963년도에 이제 케네디가 암살됐던 때인데 이 프랭크라는 인물 주인공이 그때 경호를 맡았던 경호원으로 나옵니다. 아, 그 시절에 경호를 맡았다가 결국에는 대통령이 암살당했으니까 자신의 목적을 잃은 거죠. 그 다음부터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이후에 아내도 있고 뭐 장사를 할 수도 있고 자영업을 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었지만 새로운 목적을 찾을 수도 있는데 인생에 다른 목적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 목적. 이스트우드라는 인물도 단 한 가지 목적. 영화, 뭐 연출, 연기. 이런 것이 인생의 태반을 차지하는 인물이고요. 물론 여자도 있습니다. 여자가 태반을 차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 남성적이네요. 마초라더니. 어쨌든 이 영화 안에서도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기회가 주어져요. 뭐냐? 갑자기 현직 대통령을 암살하겠다고 하는 악당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이 이제 존 말코비치가 연기한 사이코인데 그 인물이 이제 프랭크한테 개인적으로 암살을 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한 계획을 차곡차곡 수행해 나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나와요. 프랭크는 이전에는 실패한 경호원이었는데 이 이제 암살범이 등장함으로 해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게 되는 거예요. 아주 흥미롭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한테 인생의 목적은 단 한 가지인데 그 목적을 되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었던 어떠한 존재가 다시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렇죠. 나의 목적이 다시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존 말코비치가 마지막에 이제 20년 전 영화니까 결말을 얘기하면 암살은 실패하고 악당은 죽고 선은 이기는데 와. 맞아요. 와. 거기서 아주 멋진 대사를 날려요. 아니 너 프랭크, 그러니까 이스트우드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는 그 이전에만 해도 수준정뱅이였는데 내 덕분에 인생의 목적을 되찾지 않았느냐. 너한테는 인생의 퍼포스, 목적이 있었고 너는 그거의 도구로서만 살 수 있는 인간이었는데 그게 상실되면서 가족도 떠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다가 내 덕분에 다시 한번 사선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의 제목이었군요. 사실 이 상당히 이야기 자체들이 다 뭐랄까 복잡하고 무겁고 인생관이 좀 묻어나는 이야기들인 것 같은데 이 작품은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출연만 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런 색깔이 심하게 담겨 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연기관 자체가 좀 이런 부분에 많이 쏠려 있나 봐요. 일단 볼프강 패터슨이라는 감독이 연출했는데요. 네. 이 감독은 우리도 잘 아는 건 트로이를 연출했고요. 에어포스 원이라고. 스케일 커. 해리슨 포드가 대통령이 액션 배우야. 뭐 이런 영화를 연출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요. 이스트우드가 시나리오 또는 자기 역할에 대한 익힘 또는 해석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죠. 볼프 패터슨이라는 감독은 그런 부분에서까지 다 디테일하게 잡는 감독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스트우드는 자신의 색깔을 마음껏 드러내는데요. 그 순간순간에 말하자면 용서받지 못한 자에서 보여줬던 것 또는 아메리칸 스나이퍼에서 보여줬던 그 초지일관한 인생관을 드러냅니다. 93년도 작품이니까 20년 전인데도 네.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거죠. 인생관 자체가. 30년생이던데요. 1930년생. 아이고, 할아버지시네. 네. 30년생이었으면 이때 출연했을 때도 나이가 꽤 있었는데도 그런 좀 뭐랄까 마초적인 남성적인 연기를 멋지게 해냈군요. 그게 있어요. 여기 보면 르네 루소가 나오는데요. 르네 루소가 옛날 이제 PD님 나이에서는 잘 나가는 여배우였어요. 금발머리에 매력적인 여배우였습니다. 네. 근데 르네 루소가 당연히 여자 배우고 남자가 나오니까 사랑에 빠져야 되겠죠. 그렇죠. 할아버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잘 안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나중에 저도 나이 먹으면 써먹고 싶은 대사를 이스트우드가 날려요. 아 그래요? 뭐냐? 경호원이잖아요. 적어놔야지. 네. 경호원인데 적겠습니다. 이거 아주 훌륭해요. 여러분 팬 되세요? 남자한테는 총보다 더 강한 건 눈빛이지. 그러며 눈빛을 쏩니다. 이게 중요한 건 이 말을 하고서 눈빛을 쏘는 사람이 클린트 이스트우드였다는 것. 네, 역시 클린트 이즈먼들. 잘못하면 오발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샤이니의 보디가드 라이브 버전으로 듣고 올게요. 내 맘을 뺏은 그대 내 손 놓지 마요 나를 살려줘 SOS 내가 지금 갈게 슈퍼맨처럼 날아서 지켜줄게 이렇게 너와 함께 있으면 세상 모든 걸 가진 기분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샤이니의 보디가드 듣고 오셨습니다. 미드나잇 스포일러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 영화 사선에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 영화 내에서 또 존 말코비치가 출연을 해요. 네, 그 유명한 우리 많이들 알고 있는데 존 말코비치 되기라는 영화도 있어요. 심지어는. 근데 사실 뭐 이 영화 이 사선에서를 보면 별로 되고 싶지 않아요. 이스트우드는 되고 싶은데 말코비치는 배불뚝이에 머리 벗겨지고 별 볼 일 없는 루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악당과 선악을 극명하게 대비시키는 이 위해서 말코비치가 망가져 주시는 건데 극적인 연출을 했군요. 이스트우드한테 좀 미안했을 거예요. 말코비치도 괜찮은 사람인데. 네. 근데 여기서 둘 사이에 이 긴장 관계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건 그 인생의 목적이 다른 사람한테 찾아질 수밖에 없다이기도 해요. 그것이 아내의 일이든 아내와 평생 부부싸움 하기 위해 사는 남자도 있잖아요. 있죠. 뭐 자식이든 또는 그게 경쟁자든 라이벌이든
이 안에서도 두 사람은 사실은 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둘의 인생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공생의 관계인 그렇죠. 거죠.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JFK, 그러니까 그 존 F 케네디가 암살당했을 때에 대한 그 상황을 기사로 재구성한 기사가 있는데 네. 그 얘기를 보면 너는 그런 기사들 읽어봤냐라고 하는데 그게 에스콰이어지입니다. 에스콰이어의 잡지를 보면서 거기 실린 기사가 얘를 읽어봤느냐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유명한 기사거든요. 네네. 거기 보면 그 안에서 이제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 암살됐을 때 경호에 실패했던 경호원들의 이 느끼는 좌절감 또는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영화의 모티브가 된 거죠.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기사들을 보면서 이 감독이나 뭐 많은 영감을 얻었던 거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이 영화 안에서 이 둘 실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건이 있고요. 네. 그 역사적 사건에서 그 안에 있었던 어떤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20년 후까지 살아 있었다면, 네. 30년 후겠군요. 있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한 영화이기도 하는 거죠. 여전히 사선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역시 이런 부분을 보면 기자님들의 뭐랄까 막중한 의무 같은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종현 씨가 차트 1등했다. 이런 거 제가 기사를 써갖고 두면요. 30년 후에 아직도 차트 1등이야? 라고 질문하게 되는 거죠. 아이고. 굽신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약간 좀 거창한 얘기를 하면요. 네. 영상 매체들이 많고 뭐 음성도 많죠. 네. 하지만 세상의 많은 의미의 최종적인 그 결정은 글이 해요. 글이 마지막 의미를 결정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글의 힘이 무서운 거죠. 가장 오래 남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좀 육중한 무게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파급력은 느릴지 몰라도 가장 오래 간다는 거죠. 심지어는 100년도 갑니다. 한 평생을 따라다니는 거죠. 기사 하나가, 글 하나가. 자, 클린트 이스트우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누고 있는데 사선에서 영화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뭐 마지막으로 해주실 이야기 있으실까요? 이렇게 늙고 싶죠. 사실 그건 모든 저 같은 중년 남자들이라면 이 나이 돼도 눈빛만으로 눈빛을 쏘는 것. 그렇죠. 네. 겨냥해서 쏩니다. 이러면 넘어갈 수 있는 남자가 되고 싶은데 이렇게 멋있게 늙으려면요. 그만한 고통이 수반될 거예요. 이스트우드는 사생활에서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이혼을 밥 먹듯이 했고요. 네. 물론 여자를 좋아했기도 했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자기 인생에 더 중요한 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는 가정 생활보다. 그렇죠. 그게 영화였을 것이고 그리고 인생, 그러니까 좀 삶에서 표현하고 싶은 무엇이었겠죠. 그걸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의 또 영혼의 무게, 깊이를 더하게 되고 그게 또 영화를 더 멋있고 깊이 있게 만들지만 네. 하지만 개인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또 한편으론 이스트우드에 대한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굉장한 보수주의자일 것이다. 카우보이에 총 쏘고 다니는. 하지만 이 사람의 영화를 보면요. 하나의 사건을 놓고도 굉장히 입체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예를 들면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자면 좌파냐 우파냐 흔히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한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인생을 100년을 살아봤더니 그런 오른쪽에서 볼 것이냐 왼쪽에서 볼 것이냐라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양쪽 다 해서 볼 수도 있고 필요하면 뒤에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가장 유명한 영화가 2차 대전을 다뤘던 영화 중에 아버지의 깃발. 아버지의 깃발과 그리고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라는 영화가 있죠. 이 두 편의 영화를 보면 한 사건에 대해서 미군의 입장과 일본의 입장에서 모두 다릅니다. 양쪽에서 해석을 그렇죠. 하는 거네요. 네.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관객이 이해 돕기 위해서 그냥 항상 선의 편에서 심플하게 다루죠. 그 선은 심지어 내가 소속돼 있는 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하고요. 그래야 관객 수가 느니까.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자꾸 그런 영화를 보다 보면 인생은 단순하게 느껴지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아메리칸 스나이퍼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보면 이 사람은 이라크 전쟁에 참전한 군인이지만 그래서 군인의 모습으로 이 용감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다루면서 동시에 한편으로는 그게 아니다. 이 사람이 겪었던 고통도 있겠고 또 이 사람이 수행했던 전쟁은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는 묻기도 하죠. 네. 결국은 이 사람은 미국에 돌아와서 허무하게 죽는데 네. 그럼 이 사람이 참전했던 이라크 전쟁이 갖고 있는 그 함의도 아주 비슷해요. 전쟁에서 이겼는지
졌는지도 잘 모르겠고 왜 싸웠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나서 그냥 흐지부지 끝나버리는 것. 네. 크리스 카일의 인생에 이라크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의 의미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스트우드는 그걸 담으려고 하는 거고요. 하지만 그거를 지나치게 제가 지금 방금 하는 것처럼 막 설명하면서 이게 그 의미예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던져줍니다. 사람들이 그걸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만큼 거장인 거예요. 하수는 다 하나하나 보여주고 내가 이걸 다 아니까 내가 안다는 걸 니네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티를 내지만 고수는 그러지 않거든요. 이 사람은 고수인 거죠. 정말 뭐랄까 저는 사실 잘 알지 못했어요. 이스트우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는데 기자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일단 영화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기고요. 이 사람이 어떻게 연기를 할지가 상당히 궁금해졌어요. 좋은 소개 눈빛으로 연기하죠. 좋은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근데 생각보단 그렇게 막 멋있을 것 같지도 않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자 오늘 클린트 이스트우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좋은 얘기 감사드리고요. 네. 노래 들으면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노래는요. 휘트니 휴스턴의 I Will Always Love You 들으면서 기자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곡은 영화 보디가드 OST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And will always love you. Will always love you. You, my darling, you. Bittersweet memories. That is all.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착각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 밤 보물찾기를 하는 것처럼 들뜬 마음으로 추억 속의 노래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시간이죠. 90년대의 노래들과 함께합니다. 90s but goodies. 웬일부터 다녀 무슨 공식이야 이 시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푸른밤 홈페이지 90s but goodies 게시판에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청곡 만나볼까요? 신선영님, 패닉의 왼손잡이 틀어주세요. 제가 왼손잡이라서 이 노래를 특히 더 좋아해요. 요즘 왼손잡이가 많다지만 글씨 쓰거나 밥 먹을 때면 다들 왼손잡이냐고 물어보고 쳐다봐서 항상 부담이 돼요. 저도 오른손잡이랑 똑같을 뿐인데 말이죠. 하셨습니다. 저도 왼손잡이에요. 선영님, 저는 양손 다 쓰거든요. 글은 오른손으로 쓰고 그 외에 모든 걸 왼손으로 합니다. 이것도 사실 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거다 보니까 왼손으로 쓰면 자세가 좀 계속 안 좋아져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어머니도 왼손잡이셔서 글은 오른손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거는 뭐 차별해서가 아니라 자세가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자기가 본인이 느껴보니까 자세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오른손으로 써라. 그게 좀 더 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때부터 지금 오른손으로 글은 쓰고 나머지는 왼손을 쓰는데 왼손잡이가 더 뭐랄까 감성적으로 예술적으로 더 뛰어나다라는 이런 통계도 있고요. 뭐 요즘에는 이런 차별 많이 없지 않나요? 그냥 신기해서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혈액형 물어보면 AB형이 숫자가 적잖아요. 현저하게. 그러니까 AB형이야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좀 있기도 하고요. 뭐 굳이 뭐 성격이랑 연관을 짓기도 하지만 그건 대부분 그냥 재미로 하는 거니까 왼손잡이라고 막 너무 막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집에서 왼손 쓰지 말라고 막 그러는 사람이 딱히 없었어요. 가끔 진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보다 좀 더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시면 엄마가 왜? 나도 왼손으로 밥 먹는데 하면서 왼손으로 밥 드시고 왼손으로 글씨 써주시고 하시면서 좀 이렇게 보호를 해주시고 그랬거든요. 그냥 너무 어릴 때가 아니면 이런 뭐랄까 시선들이나 그런 걸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나이가 어리면은 그런 시선들이나 뭐 이야기들이 너무 나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냥 신기한 관심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좋은 거예요 왼손잡이. 정현정님 휘트니 휴스턴의 I Will Always Love You 신청합니다. 보디가드의 OST로 유명한 곡이죠. 휘트니 휴스턴 특유의 목소리와 가사의 애절한 분위기가 제 마음을 기승전 감성 충만으로 만들어주는 곡이에요.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이 노래 진짜 좋죠. 후렴구가 진짜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이 노래 시작이자 끝인 것 같아요. 보디가드라는 영화죠. 전 영화는 못 봤어요. 심지어 이 명장면은 봤는데 그만큼이나 곡이 갖고 있는 힘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장면에 딱 맞는 분위기. 자, 8830님 토이의 객원 보컬 김형중 씨가 활동하셨던 그룹이죠. EOS의 꿈, 환상, 그리고 착각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EOS가 좀 뭐랄까요? 비트가 좀 있는 그런 곡들을 많이 했었죠. 이 곡도 그런 곡일 것 같은데 한번 노래 들어볼까요? 패닉의 왼손잡이 그리고 EOS의 꿈, 환상, 그리고 착각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패닉의 왼손잡이 그리고 EOS의 꿈, 환상, 그리고 착각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EOS의 노래에서 뭔가 익숙한 느낌이 나지 않나요? 이 앨범, 첫 번째 앨범을 신해철 씨가 프로듀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나오는 랩 같은 나레이션 이 부분에서 좀 신해철 씨의 느낌도 나는 것 같고 프로듀싱이 이렇게 또 새로운 색깔로 표현이 되었군요. 자, 오늘 90s But Goodies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강경미님 90년대 꽃미남 스타였던 최창민의 짱 오랜만에 듣고 싶네요. 아직도 멋진 외모는 그대로겠죠? 소식이 궁금하네요 하셨습니다. 저도 이 노래 나왔을 때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그래서 가사를 손으로 이렇게 받아 적으면서 외웠었던 기억이 나네요. 완전 초등학생이었어요. 어렸는데 진짜 어렸던 방에서 혼자 이렇게 틀어놓고 누나 방에서 그때 제 방이 없었거든요. 누나 방에서
들었고 테이프 틀어놓고 이렇게 가사 받아 적으면서 노래 외웠었는데 기억나네요. 저도 갑자기 최창민 씨 이때 인기 대단했죠. 그 꽃미남 스타 90년대 꽃미남 스타 중에 거의 제 기억으로는 최창민 씨가 최고예요. 그 솔로로 나왔던 가수분들 중엔. 4371님 미스터 빅의 To Be With You 너무 옛날 노래인가요? 오랜만에 찾아보니까 드러머 패토피가 파킨슨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겁네요. 정말 힘들 때 많이 들었던 곡인데 하셨습니다. 미스터 빅 저도 엄청나게 좋아했는데 전 번이라는 노래 되게 좋아했었는데 드러머가 파킨슨 병에 걸렸군요. 이런 소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후에 한참 있다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좋아했던 가수의 어떤 소식들 꼭 좋은 소식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어떻게 지내지 하면서 이렇게 찾아봐서 듣게 되는데 뭐 한때 나의 뭐랄까 청춘 한 어느 시절을 함께했던 그런 가수가 알지는 못하지만 사적으론 그런 가수가 아프다고 하면 되게 마음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아유 어서 좀 몸이 괜찮아졌으면 하네요. 윤현정님 신승훈의 그 후로 오랫동안 신청합니다. 슬픈 노래는 그저 좀 느린 노래인 줄로만 알았던 초등학생 시절 태어나 처음으로 들으면서 울컥 눈물 핑 돌았던 노래예요. 오랜만에 듣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감성적인데요. 초등학생. 전 초등학교 때 노래 들으면서 울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 속엔. 어머니한테 물어보면 이런 거 막 되게 잘 얘기해 주시는데 저는 아직 없네요.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 처음 울었던 것 같아요. 가장 감수성 예민해진 시기잖아요. 사춘기고 막 그때. 윤현정님은 되게 어릴 때부터 감수성이 풍부했나 봐요. 2712님 여전히 아름다우신 박지훈 언니의 Still Away 신청합니다. 처음 들었을 때 몰랐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반전 가사라서 헐 하고 놀란 기억이 있네요 하셨습니다. 박지훈 씨 저도 엄청난 팬이죠. 예전에 심야포차 한번 나와주셨었는데 그때도 되게 많은 이야기 해주셔서 즐거웠고 이런 가사 많죠. 반전 가사. 알고 보니 그 가사 아니고 내가 이해했던 것과는 만든 사람 입장에선 숨겨놓은 무언가들이 있는 그런 가사들이 좀 있죠. 재밌어요 이런 것들. 6029님 2부의 보컬이기도 한 김세현 씨의 데뷔 밴드죠. 거래 아스피린. 지금 들어도 진짜 명곡 아닌가요? 이 멜로디 정말 좋아요 하셨습니다. 2부의 보컬이셨군요. 자 노래 들어볼까요? 노래는요 미스터 빅의 To Be With You 그리고 박지윤의 Still Away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Hold on, little girl. Show me what he's done to you. Stand up, little girl. A broken heart can't be that bad when it's through. It's through. Fate would twist of both of you. So come on, baby, come on over. Let me be the one to show you. Yeah, it is your love. Come on, join our nation. Yo, come on. 미스터 빅의 To Be With You 그리고 박지윤의 Still Away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90s But Goodies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4422님 노래라는 게 참 신기해요. 예전 노래를 듣는데 그 당시에 들으면서 느꼈던 두근거리는 기분 새록새록 기억이 나네요. 전 80년대 후반생인데 저를 팝으로 이끈 노래는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Baby One More Time 이 곡입니다. 신청해요. 금발 언니에 대한 환상을 갖게 해준 청소년 시절의 우상. 전주만 들어도 심쿵되는 노래예요 하셨습니다. 금발 언니에 대한 환상을 갖게 해준 가수 브리트니 스피어스. 이게 정말 딱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겨냥을 하고 나왔죠. 금발 여성, 미국의 아메리칸 금발 여성에 대한 이미지 그런 것들을 다 한 몸에 껴안고 이렇게 탁 데뷔를 한 가수가 아닐까 싶어요. 어렸을 때부터 좀 여러 아역도 했고 뭐였죠? 디즈니 관련된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뽀뽀뽀 같은 프로그램에서도 뭐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출연을 하긴 했지만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솔로 이렇게 딱 데뷔를 했을 때는 확실히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섹시하고 당차고 뭐랄까 금발 미국 여성. 근데 좀 그 금발이라는 것에 대한 편견 때문에 초반에는 좀 브리트니 스피어스도 많이 힘들고 그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했었어요. 멋있었거든요. 그런 퍼포먼스와 섹시한 느낌들. 네. 손이슬님, TV에서 응답하라 1994를 보는데 삼천포가 전철역에서 헤매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처음 서울에 왔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저도 전철역 출구를 못 찾아서 한동안 역사 안을 돌아다녔었거든요. 이젠 출구 잘 찾아요. 장철웅의 서울 이곳은 부탁해요 하셨습니다. 처음 가면 항상 헤매고 그렇죠. 저도 한 1년 안 되게 금촌에서 산 적이 있거든요. 그 경기도 금촌. 거기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서울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버스가 하루에 몇 대 없어서 놓치면 또 30분, 40분 기다려야 되고 막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좀 달라졌겠지만 제가 살 땐 그랬거든요. 근데 되게 힘들었던 건 버스를 잘못하면 이게 시내에 내려버리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또 초등학교 다닐 때여갖고 막 펑펑 울고 막 아휴 지금 생각해도 정말 아찔하네요. 어쨌든 처음 가면 그리고 낯선 곳에 가면 이럴 수 있죠. 3265님 99년 노래 자우림의 낙화 신청해요. 처음 들었을 때 집단 따돌림을 당했었던 기억을 떠올렸어요. 그래서 제게 아픈 노래지만 그 시간을 이겨내고 어른이 된 걸 값지게 생각하며 푸른밤에서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그랬군요. 그 어린 시절 집단 따돌림을 당했었던 그 기억이 떠오르셨군요. 그러게 오늘 되게 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저도 그 초등학교 시절에 좀 왕따라고 하죠. 초등학교 한 3학년 그때쯤에 이상하게 왕따를 당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되게 초등학교 그리고 어릴 때는 다들 이유가 없을 때도 있어요.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랬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그랬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그 시간을 좀 외롭고 힘들게 보내긴 했지만 그 친구들하고 나중에는 결국엔 좀 잘 지냈거든요. 3학년 지나서 5학년 6학년 돼서는 그러면서 좀 배운 것들도 많이 있고 3265님도 그 시간을 이겨내고 지금 또 어른이 된 걸 값지게 생각한다고 하니까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따돌림이라는 게 없었으면 하네요. 물론 사라지긴 힘들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좀 정신적으로 좀 갖고 있었으면 이런 생각들 합니다. 8830님 90년대에 내 안에서 CF 찍고 갔던 토미 페이지의 Turn on the Radio 듣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내 안에서 CF를 찍었던 그 외국 그 연예인들이 되게 많았었죠. 90년대엔 더 특히 많았던 것 같은데 그 중국 배우들도 참 많이 왔었고 자 노래 들어볼까요? 장철웅의 서울 이곳은 그리고 토미 페이지의 Turn on the Radio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장철웅의 서울 이곳은 그리고 토미 페이지의 Turn on the Radio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90s but goodies 이어가겠습니다. 9178님 영턱스 클럽의 질투 신청합니다. 밝은 듯한 곡이지만 가사를 자세히 들어보면 굉장히 어이없고도 슬픈 내용이 담겨 있어요. 요즘은 혼성 그룹 대신 콜라보로 팀을 결성해서 음원을 많이 발표하는데 90년대처럼 혼성 그룹들이 나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하셨습니다. 그쵸? 90년대에는 혼성 그룹 참 많았었는데 샵도 혼성 그룹이죠. 샵도 그렇고 영턱스 클럽도 그랬고 그 쿨도 혼성 그룹이고 요즘에는 혼성 그룹을 찾아보기가 참 힘드네요. 지금 딱 생각나는 팀은 어반자카파 정도? 어반자카파는 혼성 그룹이죠. 근데 그 팀 말고는 딱히 생각나는 팀이 없는 것 같아요. 정기고 씨랑 그리고 소유 씨랑 이런 콜라보레이션으로 앨범을 내고 또 효린 씨도 여기저기서 콜라보를 많이 하시고 뭐 그런 편이지만 팀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이 혼성 팀 같은 경우엔 팬덤 형성이 힘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예. 자, 8830님 업타운의 정연준 씨가 결성한 베이시스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오늘 선곡표에 낄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되게 은근한 표현이네요. 선곡표에 낄 수 있을까요? 틀어주세요도 아니고 신청해요도 아니고 되게 이렇게 돌려서 이 표현이 마음에 들어서 꼭 틀어드릴게요. 임세아님 옛날 드라마 다시 찾아보기가 취미인 대학생인데요. 요즘 우리들의 천국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노래예요. 이주원의 아껴둔 사랑을 위해. 쫑디도 드라마 즐겨보시나요? 하셨습니다. 이 우리들의 천국이라는 드라마 이름이 나오자마자 PD님이 재밌었지 이렇게 반응을 보이시는데 저는 안 봤어요. 근데 이름은 좀 익숙하네요.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연한 배우진이나 스토리도 조금 설명을 해주셨다면 제가 저도 봤어요. 아니면 그냥 보진 못했지만 알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영상물을 보는 걸 좋아해요. 근데 드라마처럼 이렇게 스토리가 긴 거는 사실 이 끈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보는 사람이. 저는 끈기가 없어서 보지 못했습니다. 드라마 잘 못 보고 영화나 단편물, 다큐멘터리를 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짧은.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들의 천국이라는 드라마에 나온 출연진을 지금 검색해서 보여주시는데 와 대단한데요. 장동건 씨랑 한석규 씨도 나오고 최진실 씨도 나오고 와 이거 쟁쟁했네요. 대단했네요. 제가 모를 수밖에 없어요. 90년도에 방영이 시작됐네요. 태어났어요. 저랑 같이. 동갑이다 우리들의 천국. 자, 구보경님 머라이어 캐리의 히어로 신청합니다. 영어를 잘 몰랐을 때는 음이 참 좋아서 들었었는데 힘들 때 가사의 의미를 알고 들으니까 위로가 되었던 노래입니다. 누구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이런 위로가 되는 노래를 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신청을 해요 하셨습니다. 위로가 되는 곡들이 있죠. 사랑 얘기가 있고 세상에 대한 비판을 하는 노래들도 있고 참 많이 있지만 그 곡들 중에서 나에게 위로를 주는 곡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위로가 되는 곡들이 사실 커피소년이나 옥상달빛이나 이런 조용한 분들의 힐링송들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좀 장난스러운 가사들 때문에 더욱더 피식피식 웃게 되면서 힐링을 받기도 하는데 가수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복일까요? 나의 노래를 듣고 위로를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머라이어 캐리 히어로도 좋은 노래죠. 3318님 더 월플라워즈의 One Headlight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시니컬하시네요. 이분도 틀어드려야지. 이런 분들 많이 틀어드리잖아요 제가. 0928님 초등학교 5학년 때 제 짝과 같이 좋아했던 노래 이승환의 제리 제리 고고 신청합니다. 둘 다 덩크슛보다 이 노래를 더 좋아했어요 하셨습니다. 이 이승환 씨의 유명한 노래인 거죠. 덩크슛이라는 노래가 참 그때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었나 봐요. 근데 저는 사실 이 곡을 제목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네요.
작가님들도 그렇고 PD님들도 이 노래 몰라? 이런 분위기인데 그런 노래들 있잖아요. 사실 남들은 다 이 노래가 더 좋아라고 하는데 나는 이 노래가 좋은데? 그럼 왠지 나에게 좀 더 특별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앨범에서 수록곡들 막 이렇게 듣다 보면 나는 이 노래가 타이틀곡보다 더 좋은데 이 노래로 좀 활동하지 하면서 안타까움도 드는 마음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취향이라는 게 다 다르고 역시 음악이라는 건 뭐 정답이 없다라는 걸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노래 들어볼까요? 베이시스의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그리고 더 월플라워즈의 원 헤드라이트,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언제 그랬냐 조금만 기다려. 오늘 방백. 노을이 붉게 타오르는 건 떠나가는 햇빛의 울음일까? 아무 말 없이 그렁그렁 맺혀진 너의 눈물, 이젠 알듯해. 버리고 가는 것이 어렵듯 떠나려는 네가 더 슬퍼 보여. 여지껏 한 번도 내 것이지 못했던 너, 내게 그저 목마름. 너에게 했던 말 기억나니? 내 사랑은 너 하나로 됐다고. 널 사랑하듯이 껴안고 싶었던 거야. 너의 이별까지도. 머물다 떠난 시간만큼만 앞으로만 괴롭다면 괜찮겠지. 허나 넌 알까? 핏빛 울음을 삼킨 저 노을 같은 내 마음을. 노을이 붉게 타오르는 건 떠나가는 햇빛의 울음일까? 아무 말 없이 그렁그렁 맺혀진 너의 눈물, 이젠 알듯해. 이승철의 노을 그리고 나라는 노래 가사입니다. 때때로 우리는요, 헤어지고 한참이 지나서야 헤어질 때 나눴던 얘기나 가끔씩 그 사람이 흘렸던 이야기의 숨은 의미를 깨닫곤 합니다. 그건 어쩌면 내가 그 사람의 말뜻을 깊게 생각할 만큼 큰 관심을 안 두고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할 것 같아요. 상대방도 뭐 마찬가지겠죠. 지금 이 순간 그런 일들이 생각난다는 것은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암시하거나 중요하게 말했던 것을 이제야 깨닫고 다시 생각하는 순간일 수도 있겠다는 말이죠. 그래도 지금 전화나 문자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런 의미에 대해서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에 더 잘하기 위해서라도요. 오늘 끝곡 이승철의 노을 그리고 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